뮤지칸티의 신동열입니다. 공자 밑에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A급 제자만 하면 한 70여 명, B급, C급, D급까지 합치면 3천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언변이 저처럼 아주 뛰어나고요. 요즘 말하면 비즈니스 감각이 아주 좋아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공자 학당에 상당히 제몰로 많이 공헌을 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장과 자한은 어느 쪽이 더 인합니까? 자장은 제자로 좀 들이대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을 좀 이렇게 들이대고 또 행동도 좀 과하고, 반면에 자한은 항상 자기가 하는 것을 좀 부족한 듯 표현하고 항상 양보하고, 이런 좀 대비가 되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자공이 이 누를 누가 더 높이 치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공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한은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장이 자하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바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과유 불급입니다. 지나칠 과, 오히려 유, 아니불, 빛을 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면서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지나친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절도 너무 지나치면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고요. 용기도 너무 지나치면 오만해 보이고요. 우리가 뭐든지 지나치면, 학식도 지나치게 표현하면 좀 거만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실은 좀 모자라는 것보다도 좀 지나치는 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자 하면은 중국에서 대단한 학자입니다. 송나라 시대 학자죠.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70세 살고 죽었는데 중국 역사에 있어서 학문적으로는 정말 큰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주역을 집대성시켰고 하나는 주자학, 성리학을 집대성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학문 체제를 모으고 종합해서 거기에 본인의 해석을 달아서 재구성했다. 그게 바로 이제 집대성입니다. 그 주작을 집대성한 책 이름이 근사록입니다. 가까울 근, 생각할 사, 기록할 록입니다. 그런데 근사록이 바로 자하의 말에서 인용을 해온 겁니다. 자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널리 배우고, 요즘 많이 쓰는 말에 박학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널리 배우고 뜻을 독실히 하고 간절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면 인, 즉 어짐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마 주자가 상당히 감동을 해서 근사록이라고 하는 그 주작의 교과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동양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중용이라고 할 때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m와 100cm 사이 중간인 50cm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현상을 볼 때 극도로 양쪽으로 지나침이 없는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가 바로 중이고요. 이 중의 상태를 우리가 항상 유지하는 것, 항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 습입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를 보면 치우쳐 있는 게 많습니다. 지구촌의 한편에서는 비만으로 걱정을 하고, 또 지구촌의 다른 한편에서는 기아의 허덕이고, 또 어느 사람은 진보로만 세상을 보고 어느 사람은 보수로만 세상을 해석합니다. 사실 우리가 격이 있다, 인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균형, 생각의 균형, 이걸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칸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기획에서 이런 쉬운 것을 할까 하는 얘기,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얘기에 얽힌 얘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하고요. 다시 이제 중국 초나를 찾으려는 큰 싸움이 유방과 항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한지, 그렇죠? 한나라의 유방, 초나라의 항우가 맞붙어서 패권을 겨룬 그 책이 이제 초한지 아닙니까? 자, 이 한나라를 건국시킨,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개국공신 중에서 넘버원이 바로 한신입니다. 사마천은 그 사기에서 한나라 건국의 공의 3분의 2는 한신 것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신이 세력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좀 야심이 같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초나라에 있다가 유방이 한신을 거의 포로 상태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때는 이미 이제 한 고조가 됐죠. 유방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다익선입니다. 유방이 좀 당황했겠죠? 아니, 나는 10만 명이면 족하다고 했는데 그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한신이, 폐하는 장수를 거느리는 장수고 저는 일반 평을 다스리는 장수이옵니다. 제가 폐하 앞에 오늘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온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폐하라는 자리는 하늘이 내려준 자리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방이 약간 의심을 풀고 아주 자리를 낮춰서 다른 데에 제후 자리를 줬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다다익선입니다. 이 한신에 얽힌 이 고사성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신은 어려서 아주 못 살았고 키도 짱딸만 해서 동네 이 불량배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동네 불량배들이 어느 날은 한신한테 또 내 다리 밑으로 기어가 봐라 하니까 한신이 눈 하나 껌뻑하지 않고 바로 그 밑으로 걸어갔다는 데서 생긴 한자 성어는 화하지욕입니다. 우리가 이 다리 아래로 기어서 걸어가는 모욕을 당했다 하는 것이고, 큰 뜻을 품고 현재의 조그마한 어떠한 굴욕 같은 것은 기꺼이 감수한다는 뜻이 바로 과하지욕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한신이 그렇게 큰 공을 세고 점차 자기가 하나, 둘 이렇게 자리나 지위나 이것 때 하나씩 없어지는 걸 보고 한 말,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그렇죠? 이제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언제든지 쌀면 없어진다 하는 뜻, 토사구팽도 바로 한신이 한 말이고요. 또 한신이 어렸을 때 동네에 아주머니, 아주 못 사는 아주머니, 빨래터의 아낙네가 음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 한신이 잊지 못하고 초나라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의 환양에서 초나라로 돌아올 때 그 아낙네를 찾아가서 천금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팝 하나, 일반을 천금으로 갚다. 일반 천금입니다. 조그마한 은혜를 잊지 않고 나중에 크게 더 보온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다익선은 우리 귀에 너무 귀에 익은 얘기입니다. 특히 21세기 자본주의는 어쩌면 이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소비 많을수록, 권력 많을수록, 명예 많을수록, 인기 많을수록 다 좋다 하는 생각에 빠져서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작아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이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모든 게 많아서 좋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시대에 사실 불행한 것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인기욕에 집착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 보면 그때는 다다익선이 아니라 다다익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많아서 나쁠 건 없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삿대질하고 비아냥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아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무너뜨리면서 많아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의 절반 몫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 직장에서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후배입니다. 후배가 나보다 똘똘해서 치고 올라오는 것, 또는 후배가 너무 똘똘해서 상사 말을 잘 안 듣는 것, 뭐 이런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제일 똘똘해서 어느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데 내 똘똘함이 별로 깊지 않을 때 이거 회사 전체에 문제가 됩니다. 두루두루 살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맞는 사자성어 후생가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후생가외,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뒤에 난 사람은 두렵다. 나중에 올 사람이 지금 있는 사람보다 못났다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40이나 50이 되어도 이름을 날리지 못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도 40, 50에는 이름을 좀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큰 학자를 꼽으라면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입니다. 태계 이황은 1501년생이고 율곡 이이는 1536년생, 나이 차이가 35살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망년지우, 세월을 잊은 친구다 할 때 이황과 이이를 주로 거론합니다. 자, 35년의 차이가 있지만 둘은 학문적으로 깊이 서신을 통해 교류했습니다. 이황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계를 은퇴해서 서원에서 후학을 가르칠 때 이이가 태계 이황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비가 와서 3일 동안 유하면서 학문을 논했습니다. 이이가 떠나던 날 이황이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율곡이 다녀갔네. 사람됨이 너무 명랑하고 시원스러우며 견문도 넓고 학문도 우리 쪽에 관심이 있으니 후생가외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지 않은가 이랬습니다. 자, 그 조선시대의 대학자가 35살이나 아래인 이를 아끼고 그 학문을 인증해주는 그 크기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후생가외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또 고사성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청출어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청출어람은 순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데 순자의 권학편은 학문을 권하는 그런 장입니다. 아주 수려한 명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움이나 학문은 쉼이 없어야 한다. 푸른색은 쪽빛, 즉 남색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경쟁 시대입니다. 사실 서열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앞으로 갈수록 더 파괴는 심할 겁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더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청출어람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됐고 또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후생가외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이가 들었다 또 젊었다에 관계없이 자기를 닦고 익히는 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후생가외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청출어람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직원들이 많을수록 더 가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저의 신상을 약간 털고 나서 가로넣기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에서 전공은 영어 영문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고사성어가 글 쓰는데도 상당히 유효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커다란 지혜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 티브로드에 나와서 고사성어를 한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요즘 세상 이거가 판친다는데 너도 이거냐?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입입니다. 사입이라는 뜻은 쉽습니다. 사이비, 유사할 사, 말을 잇는다는 이, 역접이죠. 아닐 비, 유사한 듯 하지만 진짜는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어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맹자의 제자 만장이 어느 날 스승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어느 시골에 선비라고 하는 향원은 한 마을에서 선비고 향원이면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도 청렴하고 언변이 좋은 선비 향원으로 대접을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공자께서는 향원을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맹자가 답했습니다. 향원은 비난을 하려고 해도 비난할 데가 없는 듯하고 꼬집으려고 해도 꼬집을 데가 없는 듯하다. 언변은 정확하고 마음도 청량한 듯하다. 하지만 그들은 속내를 감추고 시세에 편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공자께서 향원을 덕을 해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다. 공자는 늘 말씀하셨다. 나는 비슷한 듯 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것을 싫어한다. 공자께서 잡초를 미워하신 것은 그 잡초가 오구의 싹들을 흐트러뜨릴까 염려해서다.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가 사이비가 나온 배경입니다. 사이비,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참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진짜를 해치고 흔들고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 대한민국의 좀 씁쓸한 자화상을 그려주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 공자 논어에 나오는 표현인데 문질빈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은 문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문체라고 하는 것은요, 언변 또는 글씨, 옷 스타일, 포장, 디자인, 이런 것은 아마 문에 속합니다. 질은 바탕입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겠죠. 문질빈빈이라는 뜻은 겉과 안이, 즉 문체와 바탕이 고르게 조화를 이뤄야 그 가치가 빛나고 또 빛난다 하는 뜻입니다. 요즘은 디자인의 시대입니다. 디자인도 가치가 있는 시대고 디자인 그 자체가 바로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속이 알차지 않은 포장은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우리는 포장은 누구든지 처음에는 아름답고 멋있다 해도 뜯겨지면 그 다음은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코 디자인이 문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속은 차지 않았는데 겉짓만 번지를 하면 사람이 경박스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속은 꼭 찾는데 디자인이 허술하면 촌스럽고 투박해 보입니다. 이것은 다 자기 가치를 관리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자, 맹자는 이 사입이라는 대목을 쓰는 구절에서 사람을 네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첫째는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중용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사는 사람. 둘째는 꿈은 아주 크지만 실천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사람.
셋째는 나름의 지주가 있어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속이 아주 좁은 사람. 넷째는 겉과 안이 완전히 다른 향원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각자 어디에 속할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겉과 안을 완전히 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겉과 안을 간격을 최소한도 좁혀보려고 하는 삶이 바로 아우라가 있는 삶이고 참된 삶이고 나의 색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이비, 우리 사회에 참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이비 무엇, 사이비 무엇, 사이비 무엇. 우리 대한민국이 좀 민주화되고 더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이 사이비라는 단어는 점차 좀 사라졌으면 싶습니다.